자, 이제 행정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행정은 뭘 가지고 이루느냐, 행정의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행정의 객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행정의 객체에 대해서 보기 전에 재화의 종류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재화의 종류는요, 크게 이제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해서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네 가지. 그래서 배제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대가를 그러니까 이 재화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재화의 소비를 허용하지 않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요금을 지불하고서 물건을 뭐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물건값을 지불하고 쓰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것도 있지만 공짜로 쓰는 것도 있잖아. 공짜로 쓰는 것들. 그러니까 공짜로 쓰는 거는 배제성이 없는 거고 돈을 내야지만 쓸 수 있는 거는 배제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경합성입니다. 경합성은 경합은 서로 다투는 거지. 서로 다투는 거. 우리 이제 그 마트 같은 데 보면은 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깜짝 세일 같은 거 하잖아. 타임 세일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자, 지금부터 싱싱한 생닭을 지금부터 딱 10분만 시가에 30%를 할인해서 팝니다.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닭을 막 집어간단 말이지. 근데 이제 마지막 딱 한 마리 남은 닭을 놓고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를 각각 다른 사람이 붙잡고 내가 먼저 잡았어요, 내가 먼저 봤어요,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야. 왜 싸워? 내가 이 재화를 소비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뺏기면 나는 얻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우리가 경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물건이 딱 한정이 돼 있으면 한정 수량이 있으면 이 경합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무한정으로 제공되는 거면 이제 어때? 이런 경합성이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사용한 만큼만 돈 내면 되는 거고 필요한 만큼 다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존재하는 재화를 우리는 민간재, 시장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야. 시장에서 파는 물건.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거는 다 배제성과 경합성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지. 그리고 반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재화를 우리는 집합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재화가 이제 공공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어요. 사회자본 같은 경우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지. 그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다 이 얘기야. 배제성과 집합성, 경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재화와 모두 없는 재화는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그냥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재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문제는 뭐야?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요걸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해서 아셔야 되는 거죠. 배제성만 존재하거나 경합성만 존재하는 경우. 배제성만 존재하는 재화를 우리는 요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금제.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떠한 게 해당이 되겠어? 전기나 수도나 통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지. 우리가 전기를 아껴 써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뭐 전력 사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절전을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지만 전기 요금 체계는 어때요? 내가 쓴 만큼 내는 거지. 수도도 마찬가지, 상하수도도 마찬가지, 통신도 마찬가지. 물론 뭐 지금 인터넷은 지금 정액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얼만큼을 사용하든지 간에 뭐 똑같은 요금을 내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뭐 종량제 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민영화가 조금 더 심해지고 그러면 이제 종량제에 대한
입장들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배제성만 존재하고 경합성이 없는 경우다. 다음에 이제 경합성만 존재하고 배제성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공유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무슨 산림이나 하천 뭐 이런 자연환경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야. 이거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 이용할 수 있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 재화의 품질 자체가 좀 떨어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제 적정 수량을 조금 이용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뭐 국립공원이라든지, 뭐 멸종 위기에 있는 뭐 어떤 뭐 소나무 군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유제에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유제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써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목초지에 소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10집이 10개의 가구가 한 마리씩 여기에서 소를 키우는 거지. 그런데 이 목초지는 배제성은 없기 때문에 이 10가구에서 한 마리씩 안 키우고 2마리나 3마리를 키운다고 해서 뭐라 그럴 거리는 안 돼. 근데 왜 그렇잖아. 우리는 한 마리를 먹이는데 저 집은 2마리를 먹여. 그럼 왠지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반칙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반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2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생기고 3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생기면 각 집이 전부 다 이렇게 마리수를 늘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 목초지 자체에는 이제 허용 한도를 좀 초과하는 상황들이 생기겠지. 왜? 경합성은 존재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게 풀을 좀 뜯다가도 이렇게 좀 씨는 좀 남겨놔야 그래도 다음에 이렇게 풀이 조금 자랄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데, 이것들이 아주 그냥 씨를 홀라당 말려가지고 그냥 혓바닥으로 그냥 다 핥아버렸어. 다음에 풀이 자라 안 자라? 안 자라.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풀이 안 자라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10가구 중에 어느 한 가구도 이 목초지에서 풀을 먹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다 죽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공유제를 설명하는 문제가 과거의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공공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재화의 분류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선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4가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 자, 가치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치제. 자, 가치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민간에서 공급을 하는 재화야. 그 민간에서 공급을 하는 재화면 뭐겠어? 시장재겠지. 시장재이겠으나 이게 이 재화를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정부가 그 재화의 공급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재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 교육 서비스가 있어. 교육 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야. 물론 공기업에서, 공공학교에서, 공립학교도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립학교도 있고 또 사교육 서비스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공공재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교육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벌써 한 2년, 3년 전쯤 됐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이집에서 받은 돈을 그 학부모들이 이제 낸 등록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유치원비를 이 유치원 법인에서 지들 마음대로 써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유치원 그 이사장 아들이 뭐 그 유치원 법인카드 가지고서 무슨 뭐 성인용품도 사고 뭐 이랬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 근데 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입장에서는 내 돈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쓰는데 국가가 왜 상관이야? 우리 애들은 그 돈 냈는데 실제보다 조금 품질 낮은 밥도 먹고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어떻게 했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회계 내역들을 전부 다 공개해라. 공개하도록 그 국가 통합 전산망에다가 올려라.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러면 유치원 안 해. 폐원한다. 문 닫는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지. 자,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이제 어떻게 돼? 전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직장 스톱이야. 없고서 직장을 가든지 안 그러면 집에서 애를 봐야 돼.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선 정부에서 막 정부에다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얘기했는데 그때 교육부총리가 굉장히 조금 심지 굳게 되게 좀 잘 버텨주셨어. 결국에는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재정이라든지 회계에도 전부 다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유치원이 운영이 되도록 한 거죠. 사실 이게 완전히 그냥 민간제라고 한다고 하면 그 어린이집 그 법인에서 지네들이 번 돈 마음대로 쓰는 거 뭐라고 타치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나 이 교육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재화의 공급과 소비에 일정 부분 개입을 하는 측면들이 있단 말이죠. 또 문화 서비스도 마찬가지야. 문화 서비스, 또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공급이 좀 잘 되고 이 재화의 활용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과 소비에 일정 부분 개입을 한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재화를 우리가 이제 가치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치재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재화도 있겠지. 그걸 우리가 이제 비가치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치재. 이거는 이제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게 만드는 재화인 거야. 재화 소비가 사회적 가치를 손상시킨다고 판단해서 그 재화의 소비를 금지시키는 재화를 우리가 비가치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약이나 뭐 포르노라든지 성매매 같은 것들 가장 대표적이지. 얼마 전에 그 N번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성년 성착취 동영상 같은 것들을 돈을 받고 보여줬어.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돈 받고 그냥 보여준 거야. 경제 행위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보여준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한 물건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지. 여성들의 인권을 굉장히 그냥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물건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인권 자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동물 취급해 버리는 그 비인도적인 행위들을 하도록 방조하는 행위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화 소비는 막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유통시킨 사람들 다 잡고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일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 마약은 의료 행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소량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
일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재화의 소비를 금지하는 그러한 재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종류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민간재, 그다음에 공공재, 그다음에 준공공재로서 요금재, 그다음 공유재, 그다음 가치재, 비가치재. 이렇게 6가지 정도를 크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생산하는 재화는 가장 대표적으로 공공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공재는 뭐를 우리가 공공재라고 얘기하느냐?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유형의 생산물이야. 형태가 존재해. 이걸 우리가 이제 공공재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공재는 뭘 가지고 있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공재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형태고 공공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휴대폰을 쓰잖아요. 그지? 휴대폰을 왜 써? 휴대폰 사는 이유가 뭐야? 이 중에 휴대폰 없는 사람도 있어? 왜 휴대폰을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쓴 거야? 자, 우리가 지금 휴대폰을 쓰는 이유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 통신망이 SKT냐, KT냐, LG U+냐 이거는 뭐 논외로 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사는 거잖아. 그래서 휴대폰도 사고 이동통신 서비스도 가입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한 몫에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 휴대폰은 뭐야? 재화에 속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눈에 안 보이죠. 이거는 서비스가 되는 거지. 근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우리는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우리는 공공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건 아까 공공재와는 반대로 무형의 생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서 정부가 일반 재원을 통해 보편적인 서비스로 공급을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은 자, 공급 주체가 공공부문이냐 민간부문이냐에 따라서 또 권력을 수단으로 하느냐 시장을 수단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4가지로 다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부문이 권력을 통해 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는 일반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 행정. 우리가 뭐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 가서 어떤 행정 서비스를 받잖아. 민원 서비스를 받잖아.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슨 뭐 주민자치센터 가가지고 뭐 주민등록 등본을 띈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일반 행정에 들어가는 거야. 공공부문에서 권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들은 전부 다 일반 행정에 속한다. 여러분들이 군무원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는 일들도 전부 다 여기에 속해.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몇몇 있죠. 공공 권력을 통해 가지고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그 서비스의 제공을 국가기관에서 하지 않고 일반 민간기관에다가 맡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고용노동부 같은 데에서 뭐 실업자 직업훈련 같은 걸 시킨다든지 재직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보면은 민간 사설 학원 같은 데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이거는 운영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그 서비스의 공급만큼은 민간에다 맡기는 거야. 왜?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면 서비스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예산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다 만드는 게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교육장을 빌려가지고 그 교육장을 가지고 있는 업주들한테 야, 이거 너네들이 공급만 해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우리가 질게. 이렇게 해서 공급만을 맡기는 거야.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거야.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공 부문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 야, 공공 부문에서 그냥 공공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 민영화를 해가지고 시장 경쟁력을 갖추면 돼요. 근데 민영화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민영화를 하면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 뭐가 떨어지는 거야? 공공성이 훼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쟁력을 확보는 할 수 있지만 공공성이 훼손이 되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야, 민영화는. 공공성이 훼손이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민영화를 하는 시점이 모든 사람들이 서비스를 다 이용한다고 판단했을 때 민영화를 하면 돼. 통신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통신 서비스는 예전에 지금 그 KT가 예전에 한국전기통신공사였어. 국가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단 말이지.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집에 전화가 있었으니까 전화 없는 집에 대해서는 상상이 잘 안 가죠. 옛날에 특히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이 전화 없는 집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전화 한 통 하려고 하면은 뭐 이장님 댁에 가든지 뭐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걸어 나가 가지고 공중전화 걸든지 이렇게 했다고. 예전에 나도 시골에서 조금 산 적이 있을 때 보면은 옛날에 시골에 보면 자석식 전화기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교환수한테 전화 연결해달라고 해가지고 쓰던 전화도 있었거든. 근데 그 전화를 지금 KT가 민영화됐잖아. 옛날에는 공사였단 말이지. 근데 전화 보급이 잘 돼가지고 이제 모든 집에 전화가 이제 있다라고 판단이 딱 된 그 시점에 민영화를 했어.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을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죠. 왜 그 민영병원? 민영화 병원을 민간이 운영해가지고 영리병원 같은 것들 그 추진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잖아. 제주도 같은 경우에서도 영리병원 만들다가 뭐 실패하기는 했지만 영리병원을 양성화시켜가지고 영리병원을 만들게 되면 돈을 낸 만큼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경쟁력은 확보를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비싼 돈을 받으면 병에 걸렸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경쟁력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민영화를 하려고 하면 공공성이 훼손이 된다. 그럼 공공 서비스가 공공성이 생명이잖아. 그럼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공성과 경쟁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책임 경영이에요. 이 책임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 부문이 시장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면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제공하는 이 조직의 수장을 이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를 영입해. 외부 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해. 외부 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예산이나 인사의 권한을 주고 그 사람이 시장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야.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책임 경영의 사례가 이제 뭐냐 하면은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이런 거야.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무슨 뭐 연극이나 이런 문화 서비스 같은 경우 아까 우리가 가치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향유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무슨 BTS 콘서트 한번 가려고 하면은 그 티켓 값이 얼마나 해요? 어마무시하게 비싸지 않아? 그지? 그러면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감히 누릴 생각도 못해. 감히 누릴 생각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그 다음에 무슨 오페라 극장 같은 그러한 시설들을 국가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그래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규모가 큰 그런 어떤 전시 기획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음으로써 일반 서민들도 그런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앤디 워홀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그 미술가가 그 자기의 작품을 전시한 내용들인데 그 서울시립미술관이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관할에 있는 책임운영기관이거든. 그래서 그 전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줄을 쫙 섰었어. 줄을 쫙 섰었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연들을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 같은 움직임이 책임 경영이다. 그래서 책임 경영과 관련된 내용과 민간 위탁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민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민간에게 책임을 다 넘기는 거지. 너네들이 알아서 돈 벌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민간 위탁과 민영화의 차이점은 그러면 뭐가 있겠어? 민간 위탁이나 민영화는 전부 다 민간 부문에서 공급하는 거잖아. 민간 부문이 공급을 하는 거지만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공급은 민간에서 하더라도 그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총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지는 거야. 근데 민영화는 우리는 그냥 정부는 손 터는 거야. 정부는 손 털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책임 안 지는 거지. 이건 너네들이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영화가 된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얘기했던 통신 서비스 민영화되었고 그 다음에 담배와 인삼 판매 이것도 민영화가 돼 있죠 지금. 그래서 KTNG가 지금 민영화됐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 KTNG가 그 여러분들 그 잘 아는 그 저기 화장품 회사 계열로 들어가 있어. 그 꽃을 든 남자인가? 그 소망 화장품 계열로 들어가 있어요. KTNG가. 더 이상 이제 국가기관이 아니야 거기는. 그래서 나는 담배, 인삼은 그렇다 치자. 그러니까 왜 그 정관장 홍삼 뭐 이런 거 TV 광고 하잖아. 그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또 담배도 그렇잖아요. 담배도 KTNG에서 파는 담배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담배도 우리나라 담배 회사 꽤 있어요.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는 그 담배 회사 중에 하나가 프로야구단도 운영하고 그랬었잖아. 그런 민영화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의 차이점. 특히 민간 위탁과 책임 경영 같은 경우에는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민간 위탁의 방식이 그 사바스의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한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8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민간 위탁의 방식은요. 민영화의 방식이라고도 시험에서 언급이 돼. 민영화의 방식이라고 시험에서 언급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 위탁과 민영화는 분명히 달라. 분명히 다른데 이 시험에서 낼 때는요. 시험에서 낼 때는 민간에서 공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영화와 민간 위탁을 그냥 같이 묶어가지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군무원 시험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온 문제들이 있어. 그 7번 문제의 민영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 보기 중에 하나는 민영화의 성질이 아니라 민간 위탁의 성질을 낸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민간 위탁과 민영화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민간 위탁의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물으면서 민영화의 방식이라고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구분해서 아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민영화와 민간 위탁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걸 분명하게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민간 위탁 방식으로 계약을 쓰고 그 다음에 면허나 프랜차이징 보조금 방식 또 바우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예요? 바우처 서비스 이용권을 우리가 바우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그 해외여행 같은 거 갈 때 그 호텔 같은 거 예약하고 그러면 그 숙박과 관련된 이용권을 주지. 그게 바우처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바우처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쿠폰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쿠폰 아니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그러니까 네가 우리 호텔에서 묵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증서를 주는 거지. 바우처는. 그러니까 이 바우처 같은 경우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음에 뭐 자원봉사 스스로 하는 거지. 인건비 안 받고 내가 그냥 돕고 싶어서 하는 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뭐 통역 자원봉사하는 친구들 많았었잖아.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사용되는 실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만 인건비는 주지 않는 거지.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 자조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를 얻는 수혜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거야.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활동을 자조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규제나 조세 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지 못하게 막는 정부가 하지 못하게 뭐 법적으로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하도록 꼬시는 이러한 행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봐. 규제나 조세 유인을 민영화 때 하겠니?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근데 해라 말아라를 정부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민영화의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민간 위탁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8가지 방식 가운데에서 민영화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식, 뭐 민간 위탁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해. 사실 자원봉사나 자조활동 뭐 이런 거는 민영화에서도 쓸 수 있는 거지.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또 계약 같은 거나 뭐 면허 프랜차이징 같은 경우에도 민영화에서도 활용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방식들이 전부 다 민영화의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조금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우처라든지 그 다음 규제나 조세 유인 이런 것들은 민영화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낼 때 이제 민영화의 방식이나 민간 위탁의 방식을 혼동해서 낸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는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 원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요거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야.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는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20페이지 보시면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그래가지고 밑에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 표는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표를 이해하려고 하면 일단 시장 실패의 원인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 자, 우선 첫 번째. 시장 실패의 원인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 이루어지는 독점이야. 완전 경쟁 시장 하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면 어떤 거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경제를 배우셨으면 완전 경쟁 시장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생산자,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한 시장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해. 내가 물건을 팔고 싶으면 팔러 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물건을 사고 싶으면 시장에 가서 살 수 있어야 돼. 빠지는 것도 자유롭게 빠질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제품이 품질이 겁나게 좋아. 그러면 그렇게 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정 제품만 사잖아. 왜 우리 보면은 물건을 살 때 제품의 상표가 그 물건을 대신 해주는 것들 있지. 화장지도 그 화장지 상표 얘기하면서 사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큰 거야. 그러면 내가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는 게 경제적이냐? 내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제품하고 맞서 싸워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지고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워낙에 시장 점유율이 높아버리면 이길 수가 없어. 나머지 회사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합쳐서 그 회사하고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못 이겨.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그 회사 제품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거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자연 독점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 독점의 상황. 자연 독점인 상황에서는 자, 일단 독점 기업을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정부가 직접 공급자로 나서서 공적 공급을 해가지고 공급자로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늘려줄 필요가 있어.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 불완전 경쟁이야. 불완전 경쟁은 아까 얘기한 완전 경쟁이 아닌 상황을 모두 다 불완전 경쟁이라고 얘기해. 내가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게 막는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다 불완전 경쟁인 거죠. 그럼 불완전 경쟁은 어떻게? 그런 불완전 경쟁의 요소를, 장애 요소를 제공하는 대상을 규제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공공재가 존재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화 같은 경우에는 이윤이 1도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는 절대로 생산 안 한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정부가 공적 공급을 해가지고 생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뭘 외부 효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도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봤는데 되게 이제 좀 진부한 예시들을 많이 보잖아. 이 외부 효과는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 간의 관계, 이거 정말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이 외부 효과를 정말 잘 설명한 예시가 또 없기도 해. 자, 그런데 이게 이 외부 효과는요, 두 가지가 있어. 그렇게 서로 윈윈해서 좋은 걸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갖는 외부 효과가 있고 안 좋은 결과들을 나누어 갖는 외부 효과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 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거래를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양봉업자와 과수원 주인 간의 관계는 양봉업자 같은 경우에는 꿀을 따가고 그 꿀을 따가기 위해서 벌들이 수분을 하면 과수원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서로 교류하는 것을 우리는 외부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옆에 공장에서 나오는 진동과 소음 때문에 우리 목장의 젖소들의 우유 생산량이 줄었어. 이런 상황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외부 불경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 경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려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공적 유도를 통해 가지고 장려하지만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는 안 좋으니까 이거는 규제를 통해 가지고 그러지 마. 소음 차단도 하고 진동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너네들이 궁리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알고 있는 양이 서로 다른 거지. 보통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생산자가 훨씬 더 이 정보에 대해 정보를 많이 알고 있잖아. 그리고 왜 그 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저축성 보험 같은 거 가입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게 이윤이 오르다가 수익률이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뚝 꺾이는 지점이 있단 말이지. 그거를 보험 설계사는 알아. 근데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자기 실적 계속 유지하려고 안 알려준다고. 그러면은 소비자는 모르니까 그냥 믿거라 하고 있다가 그냥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지. 그런 경우에는 정보의 그 격차를 줄여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줄여주는 게 필요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적으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정보를 오픈을 해야 되지. 정보를 오픈하는 방법에, 오픈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야, 너네 그 정보 오픈해. 오픈하면 이런 거 해주지롱. 이렇게 꼬셔가지고 정보를 공개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야, 정보 공개해. 그거 공개 안 하면 너 죽어. 너 윽박질러가지고 공개시키는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유도를 통해 가지고 야, 공개해. 꼬시는 방법이 있고, 공개해. 이렇게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공개 안 하면 벌 주고 페널티 주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공개하게끔 만들거나, 공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가지고 공개를 유도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 시장 실패의 원인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 표 하나는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그게 이제 필요하고요. 두 번째, 정부 실패야. 정부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실패의 원인과 거기에 대한 대응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은 이제 우리가 22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내부성, 원인이 뭔지부터 아셔야 되겠죠? 자, 내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부성은 내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이야.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이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까? 없겠지.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내부성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내부성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공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돼, 이거는. 서비스 제공 주체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 거야? 민간한테 옮겨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내부성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X 비효율성을 보죠. 22페이지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X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얘기했어? 독점 공급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규제를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불러들여야 되고, 정부 보조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발을 좀 뺄 필요도 있어. 그리고 민영화를 시키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가지의 대응 방법을 모두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X 비효율성 하나야. 다음에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생적 외부 효과. 이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부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내놨어. 근데 그 대응 방안이 퍼펙트하지 못해. 가지고 다른 문제를 양산시켰단 말이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을 내놔. 또 그게 문제를 일으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정책을 내놔. 요즘에 왜 그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가지고 아주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
땅값, 뭐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다. 집값 오르지 않게 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대안을 몇 번을 냈는지 모르지 지금. 심지어는 내다 지금 뭐까지 얘기했어? 행정수도 이전까지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딱 낸 정책이 다른 의도하지 않은 어떤 효과들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거듭거듭 계속 누더기처럼 땜질 형식의 정책을 계속 양산하게 만드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 이 파생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조를 삭감하거나 정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정부가 조금 뒤로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음에 이제 권력의 편제입니다. 권력의 편제라고 하는 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공무원하고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무슨 서비스를 좀 더 받는다든지 혜택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권력의 편제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아무런 친분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만 받는데 공무원이랑 친하면 조금 더 받는 거야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게 분배 정책이라고 하면 모두가 고르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민영화를 하든지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그 시장 실패나 정부 실패의 원인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시장 실패의 원인, 정부 실패의 원인, 각각의 원인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일단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세 가지의 차원에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시장 실패 같은 경우에는 공적 공급, 공적 유도, 공적 규제. 이게 이제 뭐 보조금 지급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보조금 지급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다음에 정부 실패에 대해서는 민영화와 정부 보조 삭감, 그다음에 정부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 세 가지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죠. 자, 다음에 이제 정부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이 정부 규제는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지 못하게 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우리가 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할 수 있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또 안 해도 되는 걸 하게끔 만드는 거일 수도 있어. 규제라고 하는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건 꼭 해야 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시장 상황에 있어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실시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방편을 많이 활용을 하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정책 이론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권 보호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 규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규제 영역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크게 이제 우리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경제적 규제는 시장 규제와 이 독과점 규제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경제적 규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장 규제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진입하거나 뭐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방식을 이야기해. 시장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루어지는 규제를 우리가 시장 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동통신 서비스 얘기를 했는데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 중에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동통신사하고는 다르게 이 시장 규제가 조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일단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확보하지 못합니다. SK텔레콤은. 그 다음에 요금제를 만들 때 다른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리 이런 요금제 쓸 거예요 라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SK텔레콤은 우리 이런 요금제 써도 돼요? 라고 물어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을 해줘야지만 쓸 수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2000년도인가요? 97년도에 이제 그 한국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SK그룹의 민영화가 되면서 이 SK텔레콤이 굉장히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2이동통신사로 등장을 했던 신세기통신이
SK텔레콤의 합병이 되기로 결정이 된 거야. 그러면은 이 이동통신 시장의 절대 다수를 SK텔레콤이 차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결정을 내린 바가 그 두 가지야. 그 두 가지 제약 조건을 걸었어.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데 당시에 그 당시가 언제냐 SK텔레콤으로 그 한국이동통신이라고 한 공기업이 넘어가게 된 것도 과거에 그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하고 SK그룹의 그 관계가 서로 적이잖아요. 사돈관계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정경유착의 결과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가 상당히 조금 그랬었던 거지. 그래서 이 시장 규제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강하게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합병이 딱 승인이 됐을 때 정말 어마무시했어요. 진짜 휴대폰 요금 하루만 미납돼도 해지시켰어. 그 시장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서. 한동안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51%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은 한 47% 정도로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시장 점유율 1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다시 50% 이상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런 규제들이 이제 시장 규제가 되는 거고요. 독과점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과점 상태를 만들지 않도록 규제하는 거지. 또 독과점 상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이 공급자들의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을 규제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독과점 기업들이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정해놓은 가격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방편이고요. 그거 이외의 모든 규제는 다 사회 규제야. 그거 이외의 모든 규제는 다 사회 규제. 소비자 보호나 안전 보건, 공해 규제, 사회적 차별 규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회적 규제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크게는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로 구분이 되고 경제 규제는 다시 시장 규제와 독과점 규제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정부 개입 범위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가 있는데 요거는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24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자,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안 알아두시고 이름만 알게 되시면 이 의미를 반대로 알 수밖에 없어. 반대로 알게 돼. 자, 포지티브 규제는 어떤 규제일 것 같아? 느낌이 어때요? 되게 긍정적일 것 같지? 그지? 이름이 포지티브니까. 네거티브 규제는 되게 부정적일 것 같죠? 그죠? 이런 생각을 접어. 일단 이런 생각을 접어. 이거는 이름이 포지티브한 규제가 아니야. 네거티브한 규제가 아니다. 규제를 한 것이 규제한 내용의 속성이 포지티브한 거라서 포지티브 규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전체적으로 하는 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지. 어느 집에 방이 8개가 있어.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6번 방, 7번 방, 8번 방 이렇게 이제 8개의 방이 있는데 왜 우리 이제 그 집에 손님 오시면 우리 같은 이렇게 어린 것들은 집에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넓어지지 않잖아요. 화장실 가는 것도 되게 눈치 보이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 엄마들이 또 그런다. 너 오늘 방에서 나오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자, 집에 방이 8개가 있는데 엄마가 얘기해. 너 오늘 2번 방에만 있어. 있어도 되는 데를 알려줬어. 2번 방에만 있어? 그럼 나머지 방은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나머지 방 가면.
엄마가 지금 얘기한 거는 어디야? 가도 되는 데를 얘기한 거지. 가도 되는 데를 얘기한 거. 포지티브한 걸 얘기해 준 거야. 포지티브한 걸. 이게 포지티브 규제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다 안 되는데 여기는 돼 라고 얘기해 준 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뭐 이렇게 다른 교재에서들은 나올 거야.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딱 그 얘기만 봐가지고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두 번 특별히 허용된 내용 이외에 모든 걸 금지하는 규제라고 보시면 돼. 특별히 허용된 거 이외에 모든 걸. 특별히 허용된 거 요거 말고는 다 안 되는 거야. 근데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하고 반대인 거지. 방이 8개가 있는데 야 너네 어느 방에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2번 방에만 들어가지 마. 아저씨가 주무셔. 2번 방에만 들어가지 마.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만 빼고 나머지 다 들어가도 돼. 놀아도 돼. 뭘 규제한 거야? 하면 안 되는 데를 규정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원래 다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만 안 된다라고 본 거니까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금지한 내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야? 특별히 금지된 것 이외에 모든 걸 허용하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입장에 생각해봐. 자, 요 방에서만 놀아? 나머지는 다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만 들어가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느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겠어?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두 번째지. 당연히 두 번째지. 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훨씬 넓잖아.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네거티브 규제라고. 네거티브 규제라고. 그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 범위가 좁아서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규제를 받는 사람의 자율성이 훨씬 높다. 근데 이거를 포지티브한 규제, 네거티브한 규제라고 이해를 하면 거꾸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규제하는 내용이 포지티브한 거고 규제하는 내용이 네거티브한 거지 규제 자체가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은 막판에 가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게 틀려.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혼동하는 내용 중에 하나야. 내가 이걸 지금 이렇게 목청껏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꼭 물어본다. 나중에 또 헷갈린다고 얘기할 거야. 그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확실하게 이해를 해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부담을 훨씬 더 덜 수 있는 거죠.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분명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인데요. 이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은 감지된 비용과 편익, 그러니까 이 규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노력, 또 규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편익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모두에게 널리 분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익 집단 정치, 기업가 정치, 고객 정치, 대중 정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 이익 집단 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전부 다 좁게 집중이 되어 있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비용과 편익이 특정 집단에게 모여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특정 집단을 규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특정 집단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규제. 이러한 게 이제 이익 집단 정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노사 간의 규제. 다음에 의학 분업 규제. 2000년도에 굉장히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야. 이 중에 2000년도에 정신 차리고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 없네. 그 2000년도에 이 의사하고 약사가 서로 아주 머리 터지게 싸웠어. 그래가지고 나 병원 안 해. 그래가지고 병원 문 닫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왜?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사 먹지. 근데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약까지 조제해가지고 약도 팔았어. 의사가 해야 될 일을 왜 약사가 해야 될 일을 네가 하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뭐 표현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약사냐? 그래가지고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운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의사가 약을 조제하는 걸 금지시킨 거야. 이 의사를 규제함으로써 약사에게 편익을 주는 이 같은 규제가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이익집단 정치입니다. 한약 분쟁도 마찬가지야. 한의사와 양약사 간에, 한약사와 양약사 간에 싸운 거지. 왜 우리 그 약국 가면은 한방 과립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조제해 주잖아. 왜 한방 재료를 양약사 주제, 한방 재료를 써? 막 이래가지고 한약사들이 굉장히 막 들고 일어났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기업가 정치입니다. 이 기업가 정치는 특정한 집단을 규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편익을 보게 만드는 이 같은 규제를 기업가 정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환경 오염 규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위해 물품 규제, 안전 규제, 뭐 원자력 규제, 식품 위생 규제, 뭐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는 최저임금제. 이번에 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올랐다 그래가지고 오르기는 올랐는데 130원 가지고 뭐하냐 막 이렇게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 최저가격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최저가격제. 아무리 가격을 낮춰받고 싶어도 이 가격 밑으로는 내리지 마라고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생산자를 규제하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 정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규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이 같은 정치를 우리가 고객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입 규제, 직업 면허, 택시 사업 인가, 농산물 최저 가격 규제, 특히 이제 택시 사업 인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택시 사업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운전면허만 있다고 택시 몰 수 있는 거 아니잖아. 택시 몰려고 하면 택시 면허를 또 따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시 운행을 못하도록 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이 운행하는 사람들을 좀 보호하는 그러한 입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수입 규제나 직업 면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을 규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편익을 주는 이 같은 정치를 우리가 대중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과점 규제나 낙태 규제, 음란물 규제, 이거는 누구는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 모두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익을 보는 게 누구야? 우리 모두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중정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감지된 비용과 감지된 편익이 집중되어 있냐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익집단 정치, 기업가 정치, 고객 정치, 대중정치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요걸 이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정부 규제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행정의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과 행정의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이제 행정이론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끝이 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